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어제부로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늘 새벽까지도 개표가 이어지며 뜨거운 경합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몇 달간 선거 기간을 보내며 정당과 정파 간 대립구도를 형성했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소모적인 갈등을 훌훌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대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에 다시 탑승해 우리 경제, 우리 먹거리 흥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통합되길 기원해 봅니다. 6월 4일 목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6월 4일 목요일 AI 톡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소라영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또 선거였는데 또 투표하셨을까요? 네, 하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투표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 우리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또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고 또 요즘 들어서 또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인 이 누가 당선되냐가 단순히 뭐 행정적이다, 정치적이다를 넘어서 이제 우리의 지갑 사정, 경제 사정, 더 나아가 미래 먹거리까지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또 소중한 한 표가 더 소중해진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방선거 다음 날 전해드리는 AI 톡톡 오늘도 빠르게 5가지 소식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 오늘도 5가지 소식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소식들이 또 오늘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로는 네이버가 국방 AI 사업을 본격화하며 AX 시장을 공략한다. 다음으로는 젠슨 왕 엔비디아 CEO와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피지컬 AI 협력 논의를 할 전망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AI 메모리 동맹, 최태원 회장과 젠슨 왕, 우린 깐부잖아, 깐부 동맹이죠. 기조 연설을 집권했다. 다음으로는 KAI가 반도체 공장부터 원전까지 들어갔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가 PC칩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AI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차세대 성장 사업으로 국방 인공지능을 낙점했습니다.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일명 독파모 사업 참여가 불발되면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소라영 아나운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이제 국방 AI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모멘텀의 전환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소식일까요? 네, 네이버가 우리 군에서 사용할 AI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주로 검색과 쇼핑, 클라우드 그리고 AI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군대, 즉 국방 분야에서 사용할 AI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멘텀의 전환, 이게 무슨 말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정부의 독파모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AI 기술을 활용해 볼 새로운 시장을 찾다가 국방 분야를 선택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는 이미 기존의 AI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AI로 돈을 벌 새로운 시장 역시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를 새로 찾고 있었는데 국방이 그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면서 결국에는 이 AI 시장에 있어서 진입을 하기 위해 선택한 그 선택점이 국방이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네이버 하면은 아무래도 좀 B2C 기업으로서의 좀 그 강점을 보인 기업이고 또 우리에게도 친숙한 기업인데 왜 국방을 택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크게 2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방 AI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AI 군사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 규모는 약 14조 원에서 약 29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기술을 사용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군사 정보는 아무래도 매우 중요한 비밀이라 외국 AI보다는 국내 AI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네이버는 AI와 클라우드 기술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국방 AI 관련해서 몇 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서 국방에 AI가 접목되면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네이버의 옴니모달 AI가 활용된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는데, 자, 그렇다면은 네이버의 옴니모달 AI는 또 어떤 제품인지도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군대 AI가 하는 일 함께 살펴보시죠. 예를 들어 전쟁이나 훈련 상황에서 정찰 드론이 찍은 영상을 보거나 군사들의 무전 내용을 들을 수도 있고요. 위성 사진을 분석하거나 센서 정보를 확인하는 등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해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혹은 적군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작전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같은 정보를 지휘관에게 직접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옴니모달 AI, 이 군사 AI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글 읽기, 사진 보기, 영상 보기, 음성 듣기를 모두 할 수 있는 AI입니다. 사람이 눈과 귀를 함께 사용하듯 네이버 AI도 여러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또 네이버에서 군용 AI를 제작하기 위해서 팀을 또 꾸렸다고 하는데, 이 팀이 단순히 뭐 AI만을 개발하는 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군용 AI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면은 뭐 저희 생각으로는 단순히 뭐 AI 전문가들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팀을 단순히 뭐 AI를 개발하는 팀이 아니다라는 점인데, 그러면 이번 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이버 대표가 직접 챙기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새로운 사업은요, 담당 임원이 맡게 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인 김요원 대표가 직접 조직을 맡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는 점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군대 현장에 직접 사람을 보냅니다. 우선 이렇게 사보니 FDE, 즉 전방 배치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이 군대나 국방기관에 직접 가서 어떤 AI가 필요한지 듣고 AI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AI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함께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 AI 방산 기업을 따라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군대와 정보기관에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네이버는 팔란티어가 성공한 방식인 FDE 제도를 참고해서 국방 AI 사업을 크게 키우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현재 뭐 휴전 국가이기도 하고 또 방산 관련해서 또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방 AI에 대한 뭐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뭐 업계라든지 이 전문가들은 이 네이버의 국방 AI 앞으로 뭐 어떤 점이 기대된다, 거는 기대 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이 현재 국방의 AI 능력치가 정보 분석 수준에 가깝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표적을 식별하고 위협을 또 평가하고요. 작전 계획 수립까지도 AI가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지만 AI가 참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소프트웨어 제공자, 즉 벤더가 아니라요. 국가 인프라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코어로서 진화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독파모 AI 선점에 실패를 하면서 그 향후 AI 기업으로서의 어떻게 발돋움할 것이냐라는 좀 업계의 궁금증 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네이버는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이제 국방 AI 쪽으로 강화를 해보겠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군용 AI가 또 블루오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 점을 좀 선점해서 소버린 AI로서의 좀 강점을 키우겠다라는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이번 발표를 통해서 네이버가 어떻게 발걸음을 할지 또 예측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화면을 통해서 다음 소식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젠슨왕 CEO와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만날 전망이라는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지컬 AI를 협력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LG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회동 가능성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와 LG 어떤 부분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할지 관련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LG의 이제 구광모 회장이 다음 주에 회동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또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또 곧 방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LG그룹 또 이번 주 특히 주식시장에서 아주 요동치고 있는데 좋은 의미로 요동치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LG의 좀 로봇 유니버스 AI 이 유니버스가 속도 내나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LG와 엔비디아의 회동에 대한 기대감에 이번 주 LG그룹주들 일제히 빨간불 켜며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전에 깐부회동처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LG와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최상위 파트너십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G그룹의 로봇 유니버스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LG는 이 로봇에 대한 번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LG 같은 경우는요, 오래전부터 로봇 회사들을 사거나 투자해 왔습니다. 2018년 로보티스에 투자했고요. 로보스타는 인수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을 확보하고 아기봇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즉 LG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중 기업들과도 협력 중에 있고요. 또 LG CNS는 로봇의 두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은 단순히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위험구역이 어디인지, 또 어떤 작업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법, 즉 산업지능을 로봇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실제 공장에서도 시험 중에 있고요. LG CNS는 미국과 중국 로봇 기업들과 함께 이런 기술들을 시험 중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HD 현대로보틱스와 협력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과 물류 자동화 기술, 그 개발 역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선소에서도 테스트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품질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LG가 LG그룹이 로봇 유니버스를 열심히 또 꾸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보면은 굉장히 또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네, 우선 이 로봇 유니버스 함께 파헤쳐 보시면요. LG 계열사들이 각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협력을 통해 로봇용 센서를 개발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로봇의 심장을 담당하는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근육과 액추에이터는 LG전자에서, 또 로봇의 신경망의 경우는 LG CNS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로봇의 두뇌, 즉 신경망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비전랩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랩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시각인지를 넘어서 물리적인 상호작용까지 포괄하는 AI 기술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서 아까 말했던 산업지능이 길러지는 겁니다. 또 짚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죠. 네이버의 새로운 로봇인데요. 이 자율주행 로봇 루키에도 LG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베어 로보틱스에서도 이렇게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로봇의 강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현지에서 비롯된 이 전기차 캐즘, 전기차 수요 일시정체 현상이죠. 이것 때문에 뭐 LG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LG 엔솔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좀 많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올해 이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좀 뭐 고전체 배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배터리 부문에 있어서의 좀 기대감, 희망이 걸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LG 역시 향후 앞으로도 이 전기차 캐즘이 만약에 그러니까 물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좀 전기차를 배척하고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는 움직임 때문에 현재 전기차 캐즘이 발생됐다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향후 또 어쨌든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게 구축하는 게 좋다 보니까 특히 LG 엔솔이 이 배터리 부문에 있어서 좀 로봇 쪽으로도 강화를 하고 있다.
뭐 물론 LG 엔솔뿐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 3사와 뭐 포스코까지 다양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현재 로봇 배터리에 또 투자하고 힘을 쓰고 있지만은 좀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LG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LG 구광모 회장은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킬드 AI에 직접 방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공동 창업자들과 로봇 AI 기술과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라고 합니다. 로봇과 피지컬 AI 분야에서 이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LG, 여기에 또 젠슨왕과 엔비디아 회동까지 겹치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G가 로봇 산업에 또 주력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산업에 또 힘을 박차고 있는데 구광모 회장의 새로운 사업 전략 ABC 사업이죠. A가 이제 AI, B가 바이오, C가 클린테크 중에서 또 AI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LG가 지금 뭐 액추에이터부터 지금 다양한 로봇 관련 기술을 또 선보이고 있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힘까지 또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까지 만나게 된다면은 이 LG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LG의 구광모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역시 젠슨왕 CEO입니다. 최근 이제 이번 주 특히 젠슨왕 CEO가 가장 좀 뜨거운 화두에 오르는 인물인데요. 이번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AI 메모리 동맹을 외치면서 젠슨왕 CEO의 대만 기조 연설을 직관했다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 사람을 만나러 대만까지 달려갔습니다. 바로 젠슨황 엔비디아 CEO인데요. 황 CEO의 방한 전 선제적으로 대만에서 양사의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이 유명한 AI 메모리 동맹이죠. 작년에 또 핫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최태원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이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만까지 또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 물론 이제 젠슨왕 CEO가 곧 방한을 하는데 왜 대만까지 가서 직접 기조 연설까지 본 걸까요? 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대만에서 열린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GTC 2026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최 회장은 올해 3월 미국에서 열린 GTC 2026에도 참석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AI 학습에 필요한 GPU를 만드는 회사죠. GPU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사실상 전 세계 AI 시장을 이끄는 회사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뭘 하고 엔비디아가 왜 SK에게 중요한지도 알아야겠죠. SK하이닉스는 HBM을 만드는데요. 이 HBM은 AI가 필요한 정보를 아주 빠르게 저장하고 꺼낼 수 있도록 돕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HBM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반도체에는 SK하이닉스의 HBM이 핵심 부품으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AI 칩을 만들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AI 성능이 높아질수록 SK하이닉스의 핵심 부품, 바로 HBM의 수요 역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또 높아진 회사죠. 물론 그 전에도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하이닉스 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이 HBM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 때문에 또 그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SK가 지금 많이 힘을 얻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중요한 회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베라 루빈 엔비디아의 이제 새로운 이제 출시가 되는 베라 루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HBM4가 이제 또 탑재가 된단 말이죠. HBM4는 또 삼성과 마이크론과 또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은 이번에 대만을
방문한 목적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 젠슨황 CEO의 기조 연설을 들으러 간 것이었는데 자 젠슨황 CEO 이 기조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요? 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AI 플랫폼이죠. 이 베라 루빈에 대한 양성 계획, 아시아 기업들과의 협력, 자율주행차, 피지컬 AI와 같은 미래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아무래도 고도화되고 확장되는 차세대 AI 플랫폼은 이렇게 기존 메모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이번에 기조 연설에서 베라 루빈 양산 계획뿐만 아니라 뭐 피지컬 AI, 자율주행차 같은 또 미래 사업 계획을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쓰고 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달려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의 이 목표, 뭐 올해라든지 점진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예전에 SK 하이닉스의 목표는 아무래도 좋은 메모리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AI 시스템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함께 참여하는 회사, 즉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AI 칩을 설계하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를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엔비디아가 AI 칩을 설계하는 순간부터 SK 하이닉스도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냥 HBM이 아닌 CHBM, 즉 커스터마이즈드 HBM을 만들겠다라고도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모든 고객들에게 같은 메모리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성능에 맞게 특별 제작한 메모리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AI 서버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CPU, HBM, GPU,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잘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전체가 함께 최적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모리 회사도 단순 공급업체가 아닌 AI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야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HBM이 결국에는 단순히 뭐 이 GPU에 따로 탑재되는 게 아니라 GPU가 있으면은 HBM이 감싸는 구조이기 때문에 HBM과 GPU의 그 호환성이 더욱더 높아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CHBM이라는 또 새로운 포부를 또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최태원 회장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최태원 회장은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2026에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젠슨 황과 만나 AI 반도체와 피지컬 AI 협력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깐부로 유명한 두 사람이죠. HBM을 공급하는 최태원 회장과 GPU에 필요한 HBM을 공급받는 또 젠슨황 CEO가 또 대만에서 만났습니다. 대만에서 만났고 또 아마 지금 오늘 만나나요? 오늘 만나는 걸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만나면은 어떤 얘기가 또 오고 갈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만난 얘기는 또 내일 AI 톡톡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어떤 내용 준비되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KAI 관련된 소식입니다. KAI가 반도체 공장부터 원전까지 들어갔다라는 또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소식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자세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모델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현장을 비롯해 농기계와 금융,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요 산업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KAI 모델 활용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과기정통부가 소개한 사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AI 모델이 이제 단순 챗봇 수준을 넘어서 반도체 공장부터 원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적용을 되는 건지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SK텔레콤은 자체 AI 모델을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보안이 중요하고 업무 변화 역시 굉장히 빠른데요. 여기에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첨단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도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공장에서도 적용이 됐고, 자, KAI가 또 자율주행 부문에서도 적용이 된다고요? 네, 모티프 테크놀로지스는 농기계 기업이죠. 이 모비루스와 함께 AI 농기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AI가 카메라로 주변을 보고 사람의 지시를 이해한 뒤 스스로 행동하는 기술을 자율주행 농기계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목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농기계의 눈과 뇌의 역할이 되어주는 겁니다. 네, 자율주행 농기계. 그러면 농사를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또 농기계들이 움직이면서 다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먹는 쌀이 이제 사람이 만든, 저희 어머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쌀 한 톨 남기면은 이거 농부 아저씨가 힘들게 지어서 지은 쌀인데 너가 그걸 남기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맞죠.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거 AI가 직접 지어서 만든 쌀인데 AI 전력이 얼마 투자되는지 알아? 막 이렇게 혼내시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재밌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금융기관에도 또 적용이 된다고요? 네, 우선 업스테이지의 AI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코딩 없이 AI 비서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 KD, 한화생명, NH투자증권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서비스가 일본과 미국 기업에도 공급이 되고 있어서 국산 AI의 해외 진출까지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일 궁금했던 사항이 사실 원전입니다. 원전에서 AI 적용 예측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원전에서 AI 어떻게 적용하지? 사실 근데 원전은 정말 그야말로 AI 적용이 또 필요한 부문이잖아요. 원전엔 AI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원전 운영에 생성형 AI를 적용한 건 세계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원전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전 운영 데이터와 기술 문서를 AI가 분석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성과 동시에 운영 효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KAI가 이제 뭐 반도체 공장부터 농사 짓는 현장, 그 다음에 원전이 운영되는 원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는 원전과 뭐 금융기관 등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조만간 아이 밥 안 먹는다고 땡깡 부릴 때 농부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뭐 전력을 만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분들을 핑계로 아이 밥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AI가 다양한 현장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러 한번 출발해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굉장히 뜨겁습니다. 엔비디아가 PC칩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를 통해서 AI 생태계를 넓힌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PC 반도체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미국 PC 제조사인 델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만 IT 박람회 컴퓨텍스와 자체 개발자 행사에서 엔비디아 칩을 탑재한 첫 PC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PC 칩 시장까지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 하면은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회사인데 PC 칩,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원래 들어가던 거 아니냐, 뭐가 다른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죠?
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AI 학습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죠. 이 GPU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 서버용 반도체 분야를 넘어서 노트북과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까지도 진출하려고 하는 건데요. 6월 초에 새로운 PC 칩인 NIX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칩은 CPU와 GPU를 합친 형태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NIX, 즉 CPU와 GPU를 합친 새로운 형태의 또 칩을 공개한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반도체 한참 열 끌어올리다가 왜 또 PC 시장으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걸까요? 네, 지금까지 챗GPT 같은 AI는 주로 대부분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AI가 문서 작성, 이메일 정리, 일정 관리 같은 일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인터넷 서버를 거치지 않고 노트북이나 PC 안에서 직접 AI를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기술을 서버뿐 아니라 개인용 PC까지도 확대하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 AI가 그 기존의 문서 작성, 이메일 정리 같은 실시간 처리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인터넷 서버를 거치지 않고 PC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PC 시장까지 지금 노리고 있다, 겨냥하고 있다가 엔비디아가 PC 시장으로 진출한 주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또 CPU 시장까지 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GPU를 주력으로 밀어오던 회사였는데요. 이렇듯 AI가 발전하면서 CPU의 중요성 역시 굉장히 커졌습니다. CPU는 여러 가지 작업을 나눠주고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칩인데요. 쉽게 말해서 GPU가 일하는 직원이라면 CPU는 업무를 지시하는 팀장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CPU 사업도 굉장히 키울 계획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요, 메타의 자체 CPU를 공급하는 계약 역시도 체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CPU는 이제 고성능의 칩이 그냥 단순히 몇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산 시스템을 제어하고 또 직렬 처리를 강점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GPU는 정말 수많은 이 처리 칩들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병렬 처리를 해서 그래픽이라든지 병렬 연산이 가속된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CPU와 GPU를 좀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사례가 있었는데,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CPU는 저 페인트건으로 그림을 그릴 때 스마일을 그리면 점을 하나하나 찍습니다.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찍어내는데 뭐 여기에 장점이 이제 이 계산이 빠르고 또 직렬 순차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막힘없이 탕탕탕탕탕 이게 되는데 GPU는 수많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 칩들이 페인트건을 팍 쏴서 그냥 스마일을 한번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GPU의 장점인데 여기에서 이제 CPU까지 노리면서 CPU 시장까지 현재 엔비디아가 또 진출을 하고자 지금 많이 노력을 올리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엔비디아 올해 목표가 또 작년과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자, CPU 사업 쉬운 도전일까요? 아무래도 일단 엔비디아의 목표는요, 단순 반도체가 이젠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AI 칩, CPU, 서버, AI 모델과 PC까지 모두 연결된 거대한 AI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쓰려면 무조건 엔비디아 기술을 쓰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CPU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인텔과 AMD가 이미 꽉 잡고 있었고요. 또 대부분의 PC는 x86이라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CPU는 ARM 방식으로 전력 소모가 적고 효율은 좋지만 기존 PC 환경이 이렇게 수십 년간 이 아까 말씀드렸던 x86이라는 방식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 우리 제품이 쓰이냐라는 점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일례로 좀 아이폰, 애플의 예를 들면은 애플은 그래서 자체 생태계를 구축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맥 생태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맥 생태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물론 기존의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윈도우 생태계에 있는 이들은 맥 생태계에 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거꾸로 반대로 맥 생태계에 있는 이들이 또 밖으로 나오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데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PC가 x86이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CPU, 이 ARM 방식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 탈출구를 좀, 그러니까 해결책을 또 생각을 해낼까, 또 이 CPU 시장을 보시는, 또 관망하시는 분들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또 이번에는 CPU 시장에 도전을 한다. 그래서 CPU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라는 또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이렇게 5가지 소식 모두 접해 봤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국내 최다 이용의 포털 사이트이자 대표적인 국내 IT 업계인 네이버.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독파모 참여가 불발되면서 쓴 아쉬움을 삼킨 네이버인데요. AI 기업으로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네이버의 현재와 미래는 어떠할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네이버입니다. 단순한 국내 포털을 넘어서 진짜 글로벌 테크 제국을 건설 중이거든요. 대체 어떤 거대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싹 다 파헤쳐 보시죠. 숫자부터 하나 보고 갈까요? 무려 15조 원? 와, 엄청난 금액이죠? 네이버가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딱 못 박은 매출 목표입니다.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에 글로벌 사용자 10억 명을 모으겠다는 야심찬 계획까지 세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맞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한정된 시장의 검색 강좌가 대체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빵빵한 자금줄, 아주 과감한 확장,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 생태계의 융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이 퍼즐 조각들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커머스 수익 엔진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생태계를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거대한 배가 바다로 나가려면 일단 연료가 꽉 차 있어야 하잖아요. 네이버의 가장 든든한 연료통, 바로 커머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요. 애널리스트들이 네이버의 2025년 영업이익을 무려 2조 3,090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캐시카우죠? 그럼 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커머스의 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전체 커머스 매출의 절반 이상, 정확히 55%가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이 40%를 차지하는 커머스 광고고요. 멤버십이 한 5% 정도를 받쳐주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조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면서도 위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절반 이상을 꽉 잡고 있는 저 수수료 부분, 여기에 별표 하나 쳐야 합니다. 왜 수수료가 중요하냐? 바로 확고한 이익 성장을 만들어내는 핵심 촉매제거든요. 네이버가 지난 6월에 쇼핑 수수료율을 슬쩍 올렸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쇼핑을 더 많이 해서 거래액 자체가 커지는데 거기다 떼어가는 수수료율까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이익 창출 기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쓸어 담은 막대한 현금이 결국 네이버의 다음 글로벌 체퍼를 위한 든든한 실탄이 되는 거죠. 빵빵한 실탄도 채웠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섹션, 글로벌 3.0 국경을 허물다입니다. 우리가 알던 네이버, 더 이상 한국 시장 안방마님이 아닙니다.
과거에 라인으로 메신저 시장을 개척하고 일본을 공략했던 걸 넘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글로벌 3.0 시대에 들어섰거든요. 예전에는 국내 포털 1등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스케일이 달라요. 커머스, 컨텐츠, 그리고 초고도화된 딥테크를 무기로 북미, 일본, 심지어 중동 시장까지 동시에 두드리고 있습니다. 타겟과 무기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럼 어떻게 공략 중인지 대표적인 거 하나 짚어볼까요? 바로 포시마크입니다. 북미 1위 패션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데 네이버가 여기 인수에 무려 2조 원을 태웠습니다. 진짜 과감한 베팅이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네이버가 사업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인도, 영국, 호주 같은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발을 빼고 오로지 북미 시장에만 완전 집중하는 영리한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올해 1분기에 200만 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선택과 집중의 정석이죠. 자, 이어서 보여드릴 숫자는 바로 1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네이버 웹툰이 미국 만화앱 수익 순위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찍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이 기세를 몰아서 미국 상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만든 웹툰 콘텐츠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일상 속의 AI와 테크놀로지, 미래 기술 수출 이야기로 가보죠. 플랫폼이나 컨텐츠 수출은 익숙하시죠? 근데 네이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 최첨단 딥테크 인프라를 통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디지털 트윈이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실제 도시 같은 물리적 공간을 가상세계의 3D 쌍둥이로 똑같이 복사해내는 기술입니다. 이걸로 현실에선 테스트하기 힘든 복잡한 도시 계획도 짜고 AI 시뮬레이션도 마음껏 돌려보는 거죠.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한국 IT 기업 최초로 중동의 큰손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했습니다. 수도 리야드를 포함해서 무려 5개의 도시에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쫙 깔기로 한 거예요. 진짜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한국의 플랫폼 기술이 중동 미래 도시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죠.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확고한 원칙, 윤리 기준입니다. 네이버는 아주 명확한 5대 AI 윤리 준칙을 세워뒀어요. 사람을 위한 AI, 다양성 존중, 합리적인 설명, 안전 최우선,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아무리 뛰어난 최첨단 기술이라도 특정한 사회적 편견 없이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일상의 도구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네이버의 철학이 딱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 네이버페이의 웹3 금융허브 전략을 살펴볼게요. 화면에 엄청난 숫자 보이시나요? 328조 원? 네이버페이가 서비스 10년 동안 달성한 누적 결제액입니다. 억소리를 넘어서 조소리가 나죠. 처음에 그냥 간편 결제로 시작했던 서비스가 지금은 온라인 결제판을 완전히 씹어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누굽니까? 이 엄청난 트래픽을 온라인에만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 온라인의 미친 편리함을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싹 끌고 나오는 비밀 무기, 바로 커넥트라는 디바이스입니다. 기존 결제 방식은 기본이고요. QR코드, 마그네틱 전송, NFC, 심지어 내 얼굴만 딱 보여주면 결제되는 안면 인식까지 전부 다 됩니다. 한마디로 온 오프라인의 결제 경계를 그냥 완벽하게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을 넘어서 아예 국경까지 없애버리겠다는 더 큰 빅픽처가 있어요. 바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원화 가치에 딱 고정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차세대 웹3 인프라 구축에 맨 앞줄에 서겠다는 야심이 아주 잘 보이죠. 여비의 활용 점정으로 네이버의 주특기인 AI와 데이터 사이언스가 결합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나한테 딱 맞는 매물을 찾아주는 AI 집착키라던가 내 자산을 알아서 분석해주는 머니 브리핑 같은 똑똑한 서비스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더 대박인 건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대출 승인율을 무려 20%포인트나 쫙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저 쌓여있던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 삶의 금융장벽을 확 낮춰주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죠.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5번째, 궁극의 테크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쇼핑 커머스, 북미 웹툰, 사우디에 짓는 3D 가상도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참 다양하게 살펴봤잖아요. 언뜻 보면 이게 다 무슨 상관이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사업들은 네이버의 흔들림 없는 철학 딱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저 문장, 사용자라는 나침반을 따라간다는 거죠.
웹툰 보던 분이 어느새 북미 쇼핑몰에서 옷을 사고 간편 결제 쓰던 분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중심에 서게 되는 마법.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야말로 네이버가 글로벌 무대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진짜 비결입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쇼핑부터 컨텐츠, 우리가 걷는 도시 공간, 그리고 내 지갑 속 금융까지. 이렇게 국경이 허물어지고 AI가 싹 다 알아서 주도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내일은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네이버가 치밀하게 그려가고 있는 이 청사진이 조만간 우리 일상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수익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국내 AI 업계들의 내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AI 리포트는 미래에셋증권의 SK 하이닉스 리포트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번 분석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에서 진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죠. 바로 이 거침없는 상승장의 해부학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셋증권의 리서치 데이터를 뼈대 삼아서 도대체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에 어떤 잠재력에 베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해독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380만 원. 와,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확신이 있어야 특정 기업을 향해 이런 막대한 목표치를 던질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대감을 훌쩍 넘어서서 시장 분석가들이 바라보는 아주 공격적인 미래 가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온 건지 그 전체적인 궤적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024년 중반부터 2026년 중반까지 이어지는 정말 드라마틱한 궤적입니다. 처음엔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듯 싶던 선이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마치 아이스하키 스틱처럼 위로 확 꺾여 올라가거든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요. 이건 뭐 점진적인 성장이라기보단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 곡선이 그려지는 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속도로 자신들의 전망치를 갈아치웠을까요? 섹션 1. 목표 주가 추적하기. 여기서부터는 데이터의 껍질을 벗겨내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제 목표가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2024년 5월만 해도 목표가는 2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1년 반 뒤인 2025년 11월에 68만 원으로 훌쩍 상향되죠. 네, 여기까지도 꽤 훌륭한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불과 6개월 뒤인 2026년 5월 이 수치가 무려 380만 원으로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단 2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시장이 이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당시의 엄청난 모멘텀을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데요. 특히 2020년 초반 상황을 보면 정말 숨이 찹니다. 2020년 4월 말에 200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가 한 달도 채 안 된 5월 27일에 380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분석가들이 앞다투어 투자 의견 매수를 외치면서 목표가를 갱신하는 이 공격적인 랠리, 당시의 시장을 지배했던 극도의 낙관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시죠? 자, 여기서 잠깐 속도를 좀 늦춰볼게요. 이런 보고서를 볼 때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금융 용어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괴리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널리스트가 이상적으로 부른 목표 주가랑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주가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를 퍼센트로 보여주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목표가가 급격히 뛸 때 이 괴리율이 마이너스 30%, 40%대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실제 주가가 아직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 즉, 위로 올라갈 상승 여력이 엄청나게 남아있다고 분석가들이 판단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섹션 2. 투자 의견 해독하기.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수 도장을 쾅쾅 찍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의 깐깐한 기준에 따르면요. 이 매수라는 단어는 그냥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정도의 가벼운 뉘앙스가 절대 아닙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절대 수익률이 무려 20% 이상 날 거라고 확실하게 예상될 때만 부여하는 등급이거든요. 즉 아주 대담하고 자신감 있는 예측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확연했던 380만 원이라는 목표가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확고한지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전체적인 도구 상자를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20% 이상 기대할 때의 강력한 매수 말고도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땐 트레이딩 바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에 머물 것 같으면 중립, 그리고 마이너스 10%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을 땐 가차없이 매도 의견을 냅니다. 이 엄격한 기준표를 바탕으로 앞서 봤던 그 쉴 새 없는 매수 행진이 얼마나 공격적인 스탠스였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개별 기업 하나를 평가할 때와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전체를 평가할 때는 적용하는 잣대 자체가 다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특정 기업은 1년에 20% 오를 거다처럼 명확한 절대 수익률로 평가해요. 반면에 반도체 산업 전체를 바라볼 때는 이 산업이 시장 평균보다 더 잘 나갈까 못 나갈까를 따지는 상대적인 개념, 즉 비중 확대, 중립, 비중 축소를 사용합니다. 숲과 나무를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섹션 3,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전문가들의 집단적인 시각은 어떨까요?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모아보면 데이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데이터를 보면요. 강력한 매수 의견이 전체의 무려 80.84%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중립은 18.56%, 매도는 고작 0.6%밖에 안 돼요. 심지어 애매한패 10%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바이는 아예 0%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이 주식의 강력한 상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엄청난 컨센서스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울수록 우리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맨 마지막에 항상 작게 쓰여 있는 고지사항, 컴플라이언스 노티스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 조사 분석 자료는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긴 하지만 미래를 100% 맞춰주는 마법의 수정 구슬은 아니잖아요.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고 최종 선택의 무게는 결국 데이터를 분석하는 우리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까요? 10명 중 8명의 전문가가 강하게 동의하는 거대한 매수 흐름, 그리고 단기간에 수직 상승하며 꽂혀버린 380만 원이라는 아득한 목표가.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시장이 이 기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실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SK 하이닉스는 시장이 얹어준 이 엄청난 무게의 기대감을 현실로 증명해내고 이 폭발적인 모멘텀의 끝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이 써내려갈 다음 페이지, 앞으로도 계속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똑똑한 AI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